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놀라운 경제 성장률. 2. 인도의 솔직한 결정. 3. 일본의 위기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었죠. 그런 인도 총리와 정부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현지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평균 연령이 40대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도는 평균 연령이 27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또한 높아 국제연합, UN, 은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경제력 또한 남다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3 경제 성장률 또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GDP가 자신보다 2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내수 시장과 잠재적 파워를 보유한 인도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자라트주에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단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바로 구자라트주입니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19만 6천 km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7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으며 인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가장 높죠. 이렇게 구자라트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도 연방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총리로 재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재 구자라트에는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의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다는 점인데요. 일본인들은 구자라트를 미니 재팬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예전부터 이를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일찍이 품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참석한 서밋 행사에서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었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구자라트는 일본 기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꿈꿨던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자신이 출간한 저서 인도를 읽는다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했죠. 덕분에 구자라트 지방은 순식간에 일본 기업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점점 인도를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갔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값싼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건비가 감당이 돼 중국의 공장을 대거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죠. 일본은 중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마저 인건비가 상승하자 일본은 그보다 싼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옮겼죠. 그러다 때마침 인도가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싼 가격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좋은 장소인 인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대거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마라타 씨는 일본 기업이 구자라트를, 인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위화했죠. 불행히도 인도에도 인건비 상승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인도의 경제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는 근래 들어 임금 인상률이 약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제력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싼 인건비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스즈키 등 비교적 일찍 진출한 기업들의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일본 기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지는 인도 경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를 분석해보면 힌두 민족주의와 한국 경제 모델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 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모디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기존 구자라트 지역에 몰려있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 둘 내쫓고 한국 기업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인도의 대외 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의 바글라 CEO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정성을 쏟을 거라고 말이죠. 바글라 CEO는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시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란 인도가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점은 인도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계부품을 비롯해 환경설비, 의료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구자라트 상담회를 찾은 인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구자라트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거래를 많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모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소식에 인도에 있던 현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직원의 인도 출국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본의 각종 반발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꾸준히 그렸던 구자라트 총리 시절 꿈부터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까지 굳세게 실행해 나가는 걸 굽힐 생각이 없었죠. 값싼 노동력과 내수만을 보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일본. 그에 비해 현지인들의 반응과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회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 니시는 몇 달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신상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격라는 라면인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상 라면의 포장지에는 놀랍게도 엄청이라는 한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맛도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명 식품 기업이 한국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장에 한국어를 집어넣어 인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시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만든 정품이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인도 시장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서 실적을 회복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죠. 인도 총리의 오랜 롤모델이었으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한국. 한국을 향한 인도의 러브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한국은 인도에서 성공리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은 2022년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법인의 중국인 직원이 자사 독점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애리 드러났다며 포괄적인 내부 조사와 네덜란드 수사당국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독점적인 제조기업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주요 고객으로 있는 첨단 미세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ASML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된 만큼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이 자국 국적의 직원을 포섭하여 ASML 독점적인 기술을 유출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에선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향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수조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10년가량의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처럼 카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보유 중이지만 만약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투자는 멈추게 되고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 투자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대중 반도체 포위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유예 조치는 최장 5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남은 가운데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결정에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필요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능력은 10%가 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로 반도체 자금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자금률은 중국 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TV 냉장고, 스마트폰부터 크게는 자동차와 건물, 인공위성 발사체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22년 단 1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중국 내 반도체 폐업 업체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던 당시 연간 1000개 안팎의 반도체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 반도체용 첨단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밀접히 연관되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던 칭화윤이마저 파산했으며 중국 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던 YMTC, 즉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NG 창신 메모리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공장 투자 일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사업 구조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장기간의 반도체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을 추구하다간 파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 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5%가량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벌써 12%가량 감소해 추가적인 매출 하락과 만성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한 SMIC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몰아주기성 주문으로 중국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사실상 바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점은 중국 반도체의 순동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봉쇄작전을 펼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파산시키면 5년 안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업 70%가 정리된다는 계산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3년 안에 70%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파산해버리면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은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을 압박해 대중 반도체 투자를 철회시키면서 중국의 마지막 회막마저 걷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결정에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시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SMC도 삼성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투자한 만큼 중국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단기 유예 1년, 장기 유예 5년을 내걸었지만 한국과 대만 등 국가에 상관없이 수십조 원 투자한 중국 시장이 무용지물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문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TSMC가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되던 반도체를 비싼 돈 주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반도체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를 쥐고 중국 대륙을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없이 모든 반도체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까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는 필수 소재로 탑재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해 탑재하게 되면 수입해서 탑재해야 하는 중국보다 원가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는데 앞으론 한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중국에게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져갈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중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폭풍 같은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산업이 반도체라는 핵심 요소를 제거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빙하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측에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생산하는 기업에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소부장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기술력 확보에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13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간 투자금 1천억 원가량의 13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확보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소부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처럼 소부장을 국산화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나서서 한국과 대만을 향해 중국 내 투자를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만큼 중국 산업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분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칩스 CIPS라고 불리는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결제망이 탄생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이 칩스 결제망에 가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망의 인기를 보면 중국 위안화 패권의 급부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이 칩스 결제망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된 이후로부터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제 석유를 매매하려는 세계 각국들이 심스 결제망,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이 결제망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서방국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까지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심스 결제망에 프랑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달러 패권 속에 편입된 화폐가 된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 운명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 캐나다 달러는 세계 중기축 통화로서 최강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 스와프 체제를 맺어 사실상 한국은 미국 달러화에 국가의 명운이 베팅된 상황입니다.
십스라고 불리는 CIPS 중국 위안화 베이스의 국제 결제망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최대 생산 국가들인 러시아, 중동,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증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동 국가들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사실상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 국가 중 산유국이 될 나라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몽골. 몽골은 중국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주 패기 넘치는 나라입니다. 당초 중국은 몽골을 마치 청나라 시기의 속국으로 보고 사실상의 자국 영토처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제국도 자국의 역사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프랑스에서 칭기즈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중국인들이 항의를 해 칭기즈칸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항의가 펼쳐져 프랑스에서 칭기즈칸 전시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범세계적 경제 정치 안보 공동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에 몽골을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매우 눈엣가시입니다. 유라시아 국가를 동남아와 한반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가가 돼서 심지어 상하이 협력기구의 심벌마크가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국가의 지도를 사용하는데 마치 도넛처럼 몽골만 구멍이 뚫려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이긴 하지만 정회원 국가는 아니라서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가능성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최근 몽골은 서방국 특히 미국과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이나 러시아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치중하는 외교가 될 경우 고스란히 그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몽골은 멀면서도 강한 나라인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막대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비 사막 동쪽 지역의 줌바얀 유전지대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2010년 대비 2019년 석유 생산량이 무려 3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토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수가 적은 몽골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원유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상 석유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이 압도적인 석유 생산 국가가 되고 몽골이 미국 달러화 베이스의 결제망을 사용하게 된다면 몽골 인접국 중국은 몽골의 석유를 수입해야 할 때 위안화가 아닌 달러 베이스의 화폐를 사용해야 해서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몽골의 석유 탐사 및 생산에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도를 가능성이 높고 또 몽골의 금융산업은 지금보다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달러화 베이스에 연동된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도 몽골의 매우 중요한 우호 협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더 이상 서방 세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중동의 진서방 국가 친미 국가입니다. 미국 내 다수의 여론 주도층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서 수십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어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우디의 석유 매장량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임이 밝혀지면서 중동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석유 매장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유럽 각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끊겨버리면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필요 없어지고 이스라엘제 천연가스로 충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더 이상 사우디 등 중동 왕국들에게 의존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생산 덕분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거꾸로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이던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연합하고 있고 자칫 중동국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 연구가 첩보 활동이 매우 치밀한 나라로서 앞으로 석유 판매로 부강해지는 만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패권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일본. 동중국해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바로 제7관구와 인접한 부지에서 중국은 이미 상하이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꼽고 석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7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 국가가 된다면 더 이상 CIPS, CIPS 중국 위안화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동산 석유를 구매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대만과 양안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석유 수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동중국해 일원에서의 석유 탐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사할린에 매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과거 일본의 영토로서 남사할린까지 일본령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소련에게 빼앗긴 이후로 영구적으로 영토를 상실했는데 일본에서는 남사할린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도 아닌 그 누구의 영토도 아닌 색상으로 표시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할린 고토 회복을 목표로 일본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석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과거부터 영유권을 주장하던 남쿠릴 열도 섬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러시아와 영유권 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원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할린에서부터 홋카이도 혼슈 규슈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을 문 아니라 대륙 철도의 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칸센 노선은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을 일본이 회복하게 된다면 사할린까지 대교나 터널을 건설해 대륙 진출, 특히 본미와 연결되는 철도 노선 건설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사할린 고토 회복 등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사할린 전연가스를 통해 막대한 부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과 사할린 강제징용의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할린에서 돌아가는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을 잃지 않도록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을 위협했던 과거 구일본 제국의 부활과 다름없는 일본의 사할린 고토 회복을 과연 미국이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패전 후에는 분명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중 핵심 지역인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은 서방 관리 체제의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안나 포티가 유럽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러시아 자유를 위한 포럼에서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즉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사할린 일대가 일본 고토가 될 확률보다는 서방 관리 체제의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제7관구 문제가 서방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 문제가 아닌 서방 세계의 패권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제7관구와 바로 인접한 유전에서 석유를 끌어다가 상하이까지 직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일본과 체결했던 제7관구 협정이 끝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약조를 한 만큼 한일이 반반씩 나누는 것이 합당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제7관구 중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한국이 찾을 수 있는데 국제법이 생겨난 것이 제7관구 협정 이후에 생겨난 이유로 한국은 문명이 최소한 제7관구의 절반 이상을 되찾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명예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따지기 때문에 제7관구 근해에 어떠한 섬이나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은 제7관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관구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7관구와 인접한 이어도 파랑초 같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암초들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와 마찬가지로 인공섬을 지어 영해와 EEZ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국내에서의 국민 여론 부족으로 이어도 인공섬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한 것은 제7관구 전체 영유권에 대해 먼저 선포한 나라는 한국으로 당시 대륙분 기준을 근거로 영유권 설정을 했었던 만큼 한국이 제7관구의 전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명한 점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커지면서 한일 간의 제7관구를 두고 싸우다가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제7관구 영유권에 대한 협의를 잘 마무리시켜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7관구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고 러시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7관구에서 석유를 뽑아올리기 시작한다면 천연자원 중심의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씹스, 위안화 기반의 기축통화 질서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북한의 유전들에 대해서는 북한은 석유 탐지 기술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석유 매장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북한의 서조선만, 우리말로 서한만 일대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고 이미 중국은 이 일대에서 석유를 뽑아다 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한국은 즉각 석유를 뽑아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제7관구와 북한 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 기반의 오일위안화 패권을 만들어주던 중동 국가들은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일찌감치 깨닫고 빠른 경제체제 전환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달러를 석유, 전연가스에 연동시켜둔 오일 달러 체제를 증식시키는 대신 첨단산업 즉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달러화를 연동시켜 제2의 서방 경제체제를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파트너 국가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아닌 반도체와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원화는 사실상 달러화와 동급의 지위를 갖는 핵심 준 기축통화가 되어 한국의 경제는 더욱 반짝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IPS 중국이 실물 기반, 특히 천연자원 기반의 위안화 기반의 기축통화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보다 더 앞선 단계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통화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은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패권, 경쟁 속에 어느 쪽 흐름에 국가의 명운을 맡겨야 될지 관심이 집중되면서